서울 강서구의 늦가을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창문 밖으로는 낙엽이 바람에 밀려 다니는 소리만 들릴 뿐 도시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한주리는 아이의 방에서 밤새도록 열이 오른 하은이를 간호하다가 겨우 잠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갑작스레 울린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찍힌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병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보세요? 한주리 씨 되시죠? 윤명자 여사님의 보호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은 마치 무언가에 눌린 듯 답답했다. 하은이를 잠든 채로 두고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저 단순한 이기일 거라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도로는 새벽 2시답게 비어 있었다. 택시 기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몇 번이나 흘끗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병원? 급한 일인가요? 한주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손바닥을 꼭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긴장한 채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하란 형광등 아래 어머니는 수많은 기계와 튜브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은 한주리의 기억 속 언제나 강하고 단단했던 엄마와는 너무도 달랐다. 작아지고 말라버린 몸. 그러나 놀랍게도 윤명자 여사는 눈을 뜨고 있었다. 심지어 정신이 뚜렷해 보였다. 주리야, 왔구나. 그 말에 주리는 눈물이 알칵 쏟아졌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차가운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무언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어제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윤 여사는 침대 옆 서랍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주리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상할 만큼 단호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아파트 등기, 통장, 보험, 편지 하나도. 이게 뭐예요, 엄마? 왜 저한테 이런 걸? 조용히 해.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주리는 입을 다물고 숨을 삼켰다. 이건 오직 너 하나한테만 주는 거야. 절대로 도현이한텐 말하지 마. 그 말에 주리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얼어붙었다. 자신의 남편, 박도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어머니를 처음 봤기 때문이었다. 에요, 엄마. 도현이는 제 남편이에요. 가족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해. 말하지 않겠다고. 윤 여사의 손이 주리의 손을 꼭 잡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쥐고 있는 그 손에서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약속할게요. 엄마, 말 안 할게요. 그제야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숨은 거칠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듯 힘겹게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물러설 길이야. 누구도 널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기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주리는 병실을 뛰쳐나와 간호사들을 불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들어왔다. 복도에서 떨면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수백 가지 생각을 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봉투를 건넸을까? 왜 도현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정말 단순한 유산일까? 30분 뒤 의료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윤명자 여사는 세상을 떠났다. 고요하게, 담담하게 주리는 복도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어디인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불안,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였다. 그날 새벽, 그녀는 그 누런 봉투를 가방 안에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박도현은 그녀를 맞으며 어깨를 토닥였고 단정한 셔츠에선 희미한 향수가 났다. 괜찮아, 어머님. 편히 가셨을 거야.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주리는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가방 안 봉투는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인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절대 도연이한테 말하지 마. 이게 내가 물러설 길이야.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거취례를 싫어하셨다. 주리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으며 멍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하온이는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었고, 주리는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고 대답했지만 아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온이는 어른들 사이를 조용히 돌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박도연은 장례식 내내 곁을 지켰다. 적절한 위로의 말과 정중한 태도, 슬픔을 머금은 눈빛까지. 누가 보기에도 그는 성실하고 슬퍼하는 사이였고 조용히 어깨를 빌려주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리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말투, 눈빛, 그리고 조문객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까지. 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주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 건 그날 밤이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하은이를 재운 뒤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 밝기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났고 주리는 무심코 그의 손놀림을 바라보았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그냥 회사 쪽 내일 오전에 회의에 있어서 정리할 게 좀 있거든. 주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꺼림칙했다. 도현은 휴대폰을 뒤집어 탁자에 내려놓고 차를 마셨다. 주리는 그가 방금 전에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를 되새겼다. 분명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몰래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왔다. 식탁에 앉은 그는 주리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주리야, 장례식 끝났으니 이제 어머님이 남기신 건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무슨 얘기요? 글쎄, 어머님이 혹시 유산 같은 거 남기신 게 있어? 그 질문에 주리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유서 같은 건 없었어. 그냥 몇 가지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봤어? 아직 자세히는 못 봤어.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 그렇다면 나중에 같이 정리하자. 어쨌든 우리 가정의 일이니까. 도현의 말은 당연하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고 미묘한 강요가 담겨 있었다. 주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말하지 마. 절대 도현이한테 말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도현은 회식이 있다며 저녁 식사를 거르고 요출했다. 퇴근 후 씻지도 않고 급히 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급한 일정이나 회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주리는 창문 너머로 그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은아, 자자. 이제 잘 시간이야. 딸을 재운 뒤 주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가 남긴 그 봉투는 여전히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함께 통장, 부동산 등기,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장의 편지가 곱게 접혀 있었다. 주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엔드코트, 주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의 곁에 없겠지. 하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야. 너는 너무 착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몰라. 그게 때로는 내게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도연이, 그 애에 대해 말하자면 나도 처음엔 믿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많은 걸 봐버렸어. 그리고 결국 결심했지. 내가 떠난 후 너에게 선택의 자료를 남기기로. 엔드코트. 편지는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경고와 조언이 이어졌다. 읽을수록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머니는 도현에 대해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주리는 편지를 접으며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결혼, 남편, 가족이라는 구조가 균열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도현. 주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아직 회식 중인데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어? 그 말 속엔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괜찮아. 하은이 재우고 이제 쉬려던 참이야.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랑해. 전화가 끊기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주리의 마음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느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한주리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창밖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도시의 소음마저도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젯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고 가슴 한구석은 차가운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박도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고 심지어 평온해 보였다. 오늘 일정은 어때요? 오전엔 회의 하나 있고 오후엔 외근 좀 잡혔어. 에이, 그냥 어제 피곤해 보려서. 괜찮아. 요즘 좀 바쁘긴 하지만. 주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표정은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거짓된 평온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점점 더 확신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의심한 게 아니라 확실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후 주리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봉투 속에 들어있던 통장은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였고 입금 날짜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있었다. 잔액은 약 4억 원, 어머니의 평생 저축이었고 주리 몰래 쌓아온 자산이었다. 은행 직원은 상속 절차에 따라 계좌를 주리 앞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며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정도 금액을 이렇게 오래 유지하려면 정말 치밀하게 관리하셨겠네요. 어머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팠다.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선택의 자료를 딸에게 남겨주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은행을 나서던 길, 그녀는 또 하나의 서류를 확인했다. 바로 부동산 등기.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 등기상 소유주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3년 전,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매입한 뒤 넘긴 것이었다. 그 아파트는 그녀에게 전혀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개포동으로 향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낙지만 깔끔한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단순했지만 그 순간엔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따뜻한 나무 향과 정갈한 정숙함이 그녀를 반겼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듯하지만 먼지 하나 없는 실내. 가구들은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주방엔 새로 산 듯한 전기밥솥과 정수기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 같았다.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엔드아포즈, 주리에게 엔드아포즈라는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다. 이번엔 짧은 메모와 함께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 집은 내가 도망쳐야 할 때 돌아올 곳이야.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더라도 여긴 너만의 공간이야.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 딸이 언젠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미리 대비해 준 것이다. 그 조용한 배려와 사랑이 이제야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주리는 아파트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장 안엔 계절 옷과 수건, 간단한 식료품까지 채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매달 한 번씩 들러 정리한 듯한 상태였다.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피난처였다. 집을 나서기 전 주리는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 그 속엔 어느 날 한 장의 낯선 사진이 끼어 있었다. 박도현과 어떤 낯선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 둘은 레스토랑에서 아이를 들고 웃고 있었다. 촬영 날짜는 1년 전. 사진 뒷면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그 시간, 더는 모른 척하지 말길. 주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그 여자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고 딸이 스스로 알게 될 날을 기다린 듯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지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 자신과 딸 하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날 밤 주리는 개포동 아파트에 혼자 머물렀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이 번져 보였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더는 모른 척하지 않겠어. 그리고 더는 피해자처럼 살지 않을 거라. 그녀는 처음으로 도현에게 비밀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 개포동 아파트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한주리는 아침 일찍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곧장 서초동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남긴 서류 중에는 한 장의 명함이 있었다. 법무법인 정연, 백지훈 변호사.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편지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혹시라도 도현이에게 상처받게 될 날이 온다면 이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 하나다. 서울 강남 한복판 9층 건물 15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연의 사무실은 차분하면서도 정돈된 분위기였다. 접수처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비서는 곧바로 회의실로 안내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백지훈 변호사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법을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한주리 씨시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삼각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이곳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백 변호사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닫고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한 묶음의 문서를 꺼냈다. 이건 윤명자 열사님께서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자산 정리, 증여 계획, 상속 구조,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접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박도현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들으니 숨이 턱 막혔다. 백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보렸다. 날짜별로 정리된 자료들엔 박도현의 금융기록, 부동산 거래, 신용도 조사, 통화 내역 분석, 그리고 사설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도현 씨는 2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갔고 현재 개인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몰랐죠. 여사님께서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현 씨가 하은 양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셨죠. 하은이 이름으로. 백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한식당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박도연이 어떤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와인을 들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낯익은 얼굴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다. 1년 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 순간, 개포동 아파트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 떠올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도현 씨 회사의 협력사 직원입니다. 이름은 최나경. 현재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리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던 것이다. 말없이 묵묵히 어머니께서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사님께서는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리 씨의 자산은 보호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결정은 딸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겠다. 강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주리 씨가 직접 오기 전까진 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주리는 천천히 손을 모아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백 변호사는 서랍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내 건넸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비슷한 메모입니다.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세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약한 게 아니야. 준비된 도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글을 읽는 순간 주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렸다.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믿었다. 강하게 만들기보다 도망칠 권리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주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강남거리로 걸었다. 도시의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한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란 속에 있는 딸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길 위에서 그녀는 드디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한주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뒤 며칠간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의 일상을 유지했다. 아침엔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잠시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박도영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 존재하는 그녀, 남편의 거짓,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꾸며진 포획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퇴근 후 늦게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 은은한 향수,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주리는 무심한 척 그를 맞이했다. 오늘 늦었네요. 응, 미팅이 길어졌어. 거래처 쪽이랑 저녁 먹고 좀 늦었지. 거래처는 어디예요? 강남 쪽, 새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는 물 흐르듯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옷깃에 살짝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은 대답과 어울리지 않았다. 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남편의 행동을 기록해왔다. 귀가 시간, 말투, 사용하는 단어, 통화 내용의 분위기. 어머니의 자료 속에는 미처 담기지 않았던 최근의 패턴을 그녀가 채워넣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의 방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확인했다. 그 안엔 낯선 문서들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험계약서, 그리고 도현의 서명이 들어간 이임장. 그녀는 손이 떨렸다. 보험 수익자는 도현, 가입자는 그녀였다. 보험금은 사망 시 5억 원 최근에 갱신된 계약이었다. 이건 뭐지? 그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신원을 확인한 후
상담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네, 고객님. 최근 갱신된 사망보험은 배우자분께서 진행하셨고, 현재 수익자는 박도현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따라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형 보험이나 보장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주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를 엔드아포즈, 돈엔드아포즈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딸의 방에 들어갔다. 하우는 인형을 품에 안고 자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 이 상태로 이 집에 더 머물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녀는 이제 지켜야 했다. 자신을, 그리고 딸을. 다음 날, 주리는 개포동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짐을 옮길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 집을 피난처가 아닌 기지로 삼기로 했다. 동시에 그녀는 한 명의 전문가를 찾았다. 어머니가 생전의 마지막까지 연락을 유지했던 사설 탐정, 서건우. 서건우는 40대 중반의 조용한 남성이었다. 경찰 출신으로 지금은 사설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쪽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도현 씨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고 싶어요. 제가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려면 분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보험 문제나 위협 요소가 있을 경우 음성 녹음과 위치 기록, 그리고 재산 이동 내역이 핵심입니다. 우선 휴대폰 위치 추적과 통화 기록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도 남편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위치 추적을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본인의 집이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녹음은 합법입니다. 단,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는 건 법적 경계선에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날 이후,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도현에게는 미소로 대하고 아이에게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하지만 집 안의 작은 구석마다 그녀는 녹음기를 설치했다. 거실, 부엌, 침실, 그리고 도현의 서재,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는 나타났다. 하은이의 그림이었다. 어느 날 유치원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림.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고 그 옆에 있는 아빠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아이는 그 밑에 글씨를 써놓았다. 엄마랑 나만 있어도 돼. 아빠는 무서워. 주리는 그림을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집 안의 공기와 아빠의 시선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도현은 늦게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덜썩 앉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요즘 너 좀 이상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나? 주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한 잔 따라 그 앞에 놓았다.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나도 더는 가만 안 있어. 그건 경고야.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위협이었다. 감추어왔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뭘 알았다고 생각해. 글쎄, 내 엄마가 뭘 남겼는지 너도 대충은 알겠지. 주리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남자는 이미 자신이 노리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긴 알지. 근데 당신이 뭘 원하는지도 이제 알겠어. 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노려봤다. 하지만 주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포식자가 아니라 사냥감으로. 한주리는 침착하게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박도현의 시선은 여전히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을 닫는 순간
마치 두 세계가 분리된 것 같았다. 거실엔 의심과 이협이 가득했고 방 안에는 아리의 숨결과 그녀만의 고요함이 있었다. 하온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조그만 숨소리가 베개에 가볍게 스며들고 있었다. 주리는 천천히 아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 작고 여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서건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움직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녹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절대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주리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러나 정신은 놀랄 만큼 맑았다. 두려움은 이미 떠나 있었다. 대신 그녀 안에 날카로운 집중과 오랜 인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주리는 평소보다 화장을 더 공들여 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밝은 미소까지 얹었다. 도현이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도현은 유일하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도 좀 예민했어. 요즘 일이 많아서.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오히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다. 도현은 잠시 유야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익숙한 안도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시 길들여진다고 믿었을 것이다. 주리는 그 착각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 무기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주리는 하은과 함께 전주로 향했다.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가 있는 그곳.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네였다. 문을 열자 쌓인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간의 흔적과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주리는 딸을 안방에 눕히고 거실의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다. 책장 가장 아래 칸, 오래된 앨범 뒤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손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가 있었다. 글이라고 생각될 때 이걸 들어라. 그녀는 근처 전파상에서 중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입해 돌아왔다. 하은이 잠든 밤, 조용한 방 안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주리야, 이 목소리가 내게 들린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너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엄마도 두려웠어. 내가 무너질까 봐. 너무 일찍 진실을 마주할까 봐. 도연은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이었어. 테이프 안에는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박도연을 지켜보며 느꼈던 불안, 의심, 확인하게 된 증거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이 이어졌다. 내가 나보다 더 단단하다는 걸 알고 있어. 엄마는 너에게 용기를 남기고 싶었어. 넌 숨지 말고 내 방식으로 살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살아남으라는, 그리고 자신을 지키라는 간절한 담부였다. 그날 밤, 주리는 개포동 아파트에서 도현 몰래 옮겨둔 짐을 정리했다. 서건우에게 받은 장비들도 함께 설치했다. 작은 CCTV 카메라, 음성 녹음기, 그리고 GPS 추적기. 그녀는 이미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는 도현과 함께 있는 겉모습의 삶, 다른 하나는 진실을 준비하는 삶. 며칠 뒤, 그녀는 도현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당신, 요즘엔 회식 많아. 응, 회사가 좀 복잡해서. 에이, 그냥, 당신이 바빠 보여서. 혹시 우리 집도 좀 정리할까 싶어서. 집값도 그렇고. 그의 눈이 반짝였다. 정리한다는 건 팔 생각 있어. 응, 엄마도 돌아가셨고 이 집은 정리해서 다른 데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
좋지. 내가 아는 중개인이 있는데. 도현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너 진짜 많이 변했네. 예전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야. 엄마 없이 내가 다 해야 하니까.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좋아. 그럼 이번엔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 말에 주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도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더디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끝났고 이 가면극도 곧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방식으로, 그녀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었다. 이틀 뒤, 서건우는 약속한 대로 그녀에게 첫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색 봉투 안엔 도현의 일과 동선이 세세히 정리되어 있었고 사진 몇 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일상은 예측 가능한 듯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특히 통화는 되도록 문자로 대체하고 차량 블랙박스도 주기적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느슨해지겠죠. 맞습니다. 감시가 길어질수록 허점은 반드시 생깁니다. 사진 중 하나.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서 도현이 어떤 여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가려졌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보아 개포동에서 확인했던 그 여자 최나경과 동일 인물로 판단되었다. 호텔에선 뭐 했나요? 2시간가량 체류 후 퇴실했습니다. CCTV 확보를 시도 중이고 내부 직원과의 접촉도 준비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나경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공모 관계일 수 있어요. 서건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최나경이라는 인물 자체가 최근 6개월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거주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처리된 흔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한주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이들은 조직적이었고 준비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혹시 내 딸에 대해서도 접근했을 가능성은? 서건우는 대답 대신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유치원 근처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하은이의 등원 시간 중 건너편 커피숍 창가에 앉아있는 여성.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실루엣은 익숙했다. 이건 일주일 전입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같은 여자로 추정됩니다. 목적이 단순한 감시인지 위협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목 뒤가 차갑게 식어갔다. 딸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했다. 그럼 제가 먼저 움직여야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했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딸의 삶을 건드려선 안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개포동 아파트에서 서건우와 작전 계획을 세웠다. 내부 마이크와 카메라 설치, 클라우드 백업, 긴급 알림 체계까지 모두 점검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도현을 유인하기로. 며칠 후 도현은 주리의 제안에 따라 둘만의 부부 여행을 기획했다. 강릉의 한 리조트. 주리는 일부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치 모든 걸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아내처럼. 이제는 그냥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도현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도현 역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요즘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래, 나도 내 안에 있던 나를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나쁘지 않더라. 그는 웃었고 그녀도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주머니 속에서 작동 중인 녹음기가 작게 깜빡였다. 여행 당일, 그들은 함께 리조트로 향했다. 하우는 시어머니 집에 맡겨졌다. 그 모든 과정 역시 그녀가 철저히 계획한 대로였다. 리조트에서의 하루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렀다. 하지만 밤이 되자 도현은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본심을 흘리기 시작했다. 주리야, 사실 나 너한테 못할 짓을 좀 했어. 그땐 몰랐어. 근데 지금은 좀 두려워. 그녀는 침착하게 되물었다. 무슨 짓을 말하는 거야? 만약, hypothetically Maria, 내가 널 좀 보험처럼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돈이 필요했어. 사업이 무너질 뻔했고 그때 마침 내 엄마가 그 얘기를 꺼냈어. 엄마가 어떤 얘기? 내 엄마 알고 있었어. 나랑 너 사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거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건 새로운 정보였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직접 말하진 않았지. 그냥 알아채게 만들었어. 계속 날 시험하고 자꾸 뭔가를 감추고 그게 나한텐 도전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난 그 도전을 이기고 싶어졌어. 너를 통해서.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화장실 좀. 욕실 문을 닫고 그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백업했다.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복사본은 암호화된 USB에 저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증거였고 그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자백이었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다음은 그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를 무너뜨릴 차례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주리는 침착하게 모든 일상을 유지했다. 집안의 가전제품 위치는 그대로였고 식탁에는 항상 따뜻한 음식이 올랐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구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전투 모드에 들어갔고 이 집은 더 이상 남편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하은이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주말을 핑계로 친한 친구 지수의 시댁에 하은이를 맡겼다. 지수는 유일하게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고 조용히 딸을 돌봐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혹시라도 도현이 여길 찾아오면 바로 연락해줘. 아니면 하은이 데리고 다른 데로 옮겨도 돼. 알겠어. 주리야, 너 괜찮겠어? 괜찮지 않아. 하지만 더는 괜찮지 않은 채로 머물 순 없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냉각되어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다음 단계는 도현의 불안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남편이 없는 시간에 서재와 책상을 정리했고 몇몇 서류를 살짝 옮겨놓았다. 티나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냉장고 안엔 낯선 와인이 하나 들어있었고 화장대 위엔 익숙하지 않은 향수병이 올려져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눈에 띄게 초조한 얼굴로 귀가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근데 이 향수, 내 거야. 응, 지수가 선물해줬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병인데. 당신이 화장대 안까지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었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도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주리의 시선을 자주 피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일주일 뒤 찾아왔다. 주리가 변호사 백지훈과 함께 법적 조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도현의 회사로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내부 직원 간 뇌물수수, 회계 조작에 대한 의혹. 주리는 고발장의 출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건우의 팀이 조사한 정보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도현의 직장 내 위치를 흔들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도현은 사무실에서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다. 너 무슨 짓 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회사에 고발장이 들어왔어. 내용이 내 개인 계좌, 내부 후계 다 들여다보고 있어.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밖에 없어. 나랑 가까운 사람 중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더 이상 가까운 사람도 아닌 거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도현은 순간 말을 잃었고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낯설었다.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애원하지 않는 그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하은이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 어디? 알 필요 없어.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순간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미쳤구나. 그래, 미쳐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도현은 소파에 앉아 술을 들이켰다. 그녀는 일부러 그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마시게 놔두었다. 그가 무너지는 모습, 그 스스로 혼란 속에 잠식되어 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잠든 새벽, 그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꺼냈다. 암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건우에게서 받은 앱을 실행시켜 안에 있는 데이터 전부를 추출하고 클라우드로 백업했다. 문자, 이메일, 사진, 심지어 삭제된 파일까지. 놀랍게도 거기엔 최나경과의 대화 외에도 또 다른 인물과의 대화가 있었다. 변호사 김, 그리고 조 과장. 그 내용은 단순한 불륜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보험, 투자, 이장 파산, 명예 이전, 그리고 가정 내 사고를 연출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나 위협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그녀가 준비한 아침상을 마주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괜찮아. 누구나 예민할 수 있지. 하은이는 언제 돌아와? 당신이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주리는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다. 예전엔 그가 한마디만 높여 말해도 주눅 들었고 목소리를 낮추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이른 아침, 개포동 아파트의 거실에 한주리, 백지훈 변호사, 그리고 서건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에 확보한 모든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렸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캡처, 계좌 내역, 보험 계약서와 통화 기록. 그 모든 증거들이 도현의 이중적인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백지훈 변호사는 묵묵히 서류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오도 수준이 아닙니다. 보험 사기 미수, 가정 내 협박, 재산 편취 시도, 전부 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장 내용과 맞물리면 회사 내 횡령 및 뇌물 혐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건우가 덧붙였다. 주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작해 주세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조종하게 놔둘 수 없어요. 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혼 소송 청구서, 가처분 신청서, 그리고 형사 고소장 초안. 그녀는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이제 모든 게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하은이 양은 지금 어디에 있죠? 서건우가 물었다. 지수 언니 시댁에 있어요. 그쪽은 안전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은이에게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접근 금지 신청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차를 철저히 계획했고 공격이 아닌 방어에서 시작해 확실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주리는 이제 단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현은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통보받았다. 감사팀에서 강제 휴직 명령을 내렸고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도현은 무너진 얼굴로 귀가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리를 보자마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너였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 모든 짓, 고발장, 계좌 추적, 회사까지. 너 아니면 누가 하겠어?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혹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조수에 가까운 냉정함만이 있었다. 하은이는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법원에서 연락할 거야. 이제 내가 하은이를 보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날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이혼 소송 접수했어. 그리고 형사 고발도. 너에 대한 모든 증거 이미 법무법인에 제출했어. 너 끝났어. 도연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리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지금 이 짓 실시간 CCTV 녹화 중이야. 그리고 그 영상은 클라우드로 저장되고 있어. 도현은 멈췄다. 그리고 서서히 두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났다. 넌 처음부터 날 감시했어. 아니, 처음엔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을 내가 갉아먹었지. 그는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다. 그의 모든 계산이 어긋났고 모든 통제권을 잃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주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건 그가 만든 결과였다. 자신과 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까지 이용하려 한 대가였다. 그날 저녁, 주리는 개포동 아파트로 돌아갔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현 측은 이혼 소송에 반박 없이 수용 입장을 전해왔다. 형사고소는 곧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밤하늘은 조용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테이프를 꺼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다. 주리야, 넌 살아남을 거야. 상처받은 게 약한 게 아니야. 그 상처를 견디고 나아가는 게 강한 거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이겼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젠 나답게 살아갈 거야. 이혼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 한주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묘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었다. 백지훈 변호사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섰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리 씨. 정말 끝난 걸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엄마가 마지막까지 남긴 말이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선택만이 당신 삶을 만듭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개포동 아파트도 그 집에 담긴 기억도 이제는 뒤로 하고 싶었다. 며칠 후 그녀는 하은이와 함께 전주에 내려갔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며 그녀는 오래된 책상 서랍에서 마지막 유산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은색 목걸이. 펜던트 안에는 어릴 적 하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작게 각인된 문장이 있었다. 나는 너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주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생전 자신을 온전히 표현한 적이 없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그녀의 삶을 지탱해왔다. 이제는 자신이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할 차례였다.
며칠 뒤 그녀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물론 법적 개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한줄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지 않기를 원했다. 모든 서류, 이메일, 명함, 심지어 은행 계좌의 별칭까지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이름은 한소은이었다. 그녀와 하은, 두 사람의 시작을 담은 이름. 서륜, 서쪽 하늘의 깃, 그리고 새로운 윤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은이도 새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넓지는 않았지만 해가 잘 들고 마당에 작은 감나무가 있는 집,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그녀의 품에서 동화를 들으며 잠드는 아이의 얼굴은 점점 평온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하은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안 봐? 주리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아빠는 이제 우리 곁에 있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늘 하은이 곁에 있을 거야.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럼 우리 가족은 둘이야. 아니, 셋이야. 셋. 누구? 주리는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할머니도 우리 곁에 계시잖아. 하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맞아. 나 꿈에서 봤어. 할머니가 우리한테 웃으면서 인사했어. 그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참았다. 이젠 울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 모든 기억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한 달 후, 그녀는 지역의 여성 재취업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주제는 위기 이후의 삶이었다. 처음엔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망설였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여성들이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이야기가 제 얘기 같았어요. 용기를 냈다는 말이 진심이었단 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저만의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그녀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겐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는 걸. 계절은 어느새 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 끝엔 작은 싹이 돋기 시작했다. 주리는 그 가지에 노란 리본을 하나 묶었다. 다짐의 표시였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숨어 사는 아내도 침묵하는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자 스스로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